서울시 김포구 네, 이슈. 네.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겠다는 건데. 글쎄요, 이게 가능하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가능성은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죠. 그쵸.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재밌는 거는 그게 김포이든 뭐 하남이든 간에 서울이 되는 순간 가격이 오르기는 할 거예요. 그쵸. 이게 되게 웃긴 게요. 제가 사람들을 많이 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되게 웃긴 게 등본을 떴을 때 서울이냐 경기도냐를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격은 네. 된다면야 뭐 당연히 그만큼의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김포뿐만이 아니라 하남, 고양, 부천, 광명, 과천, 구리까지도 너도 나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약간 큰 폭탄 같은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김포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아도 되게 외진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네. 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았던 곳이고 이 교통 문제 때문에 제가 투자를 경험했던 20여 년 동안 네. 이 김포라고 하는 동네의 이 교통 문제는 말도 못했어요. 골드라인 이런 거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뭐 힘들어 죽겠다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20년 전에 네. 김포에는 그 당시에 48번 국도일 거예요. 네. 그거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거기 눈 오면은요 2시간씩 걸렸어요. 그 정도로 교통이 최악이었었던 거거든요. 당연히 이것들이 해결된다고 한다면야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이게 서울이 되는 순간 김포 구가가 될 테니까 네. 어떻게 될 거냐면 바로 옆이 강서구잖아요. 그렇죠. 강서구가 얼마인데 김포는 얼마야? 라고 하면서 네. 그 가격들을 강서구의 기준점을 놓고 이것들을 올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끌어올려지는 영향을 당연히 네. 받을 수밖에 네, 없겠죠.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서울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네. 왜 이렇게들 서울시에 편입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부동산 입장으로 얘기한다면 집값이죠. 네, 집값이라고 봐야 되고 사실 이 정치적인 부분을 얘기하게 되면 아마 댓글들이 수도 없이 달릴 거예요. 논쟁이 또 벌어지실 수 있죠. 논쟁이 벌어질 네. 거라 이 부동산 쪽인 얘기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합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김포 같은 경우는 좀 피해의식이 좀 있다고 전 봐요. 김포라고 하는 동네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 중에 하나가 교통망이에요. 교통망인데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제가 98년인가 99년인가에 네. 당시 김포에 4호지구를 분양을 했었어요. 4호지구 분양할 때 그 분양 홈페이지, 그때는 홈페이지가 없었군요. 분양 신문 뭐 이런 거에 보면 밑에 뭐냐면 네. 그 당시 5호선 연장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90년대 후반에도요? 네,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거든요. 실화가 안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그게 지금 자그마한 김포 골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네. 걸로 연결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김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다시 합쳐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언가 서울의 인프라를 그들을 흡수하면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제일 먼저 서울에서 올라가는 돈 강남이잖아요. 네. 뭐 그 다음에 생각하면 성동구라든지 마포구라든지 네. 이런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동대문구라든지 네. 그 다음에 뭐 노원구라든지 이렇게 보통 이제 지리적 입지상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김포를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해요. 처음에 김포 초입은 고촌이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풍무가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운양, 장기, 그 다음에 이제 구례. 네.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네. 아마 이제 그런 순서대로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서울에 인접한 순서대로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교통망이 없었을 때도 인접한 순서대로 상승이 시작이 된 것도 있고 오를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는 뭐 너무나 뻔한 소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오른다 오른다의 문제가 아니라 네. 오르긴 하겠지만 서울 근접 지역부터 퍼져나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할 거는 자명하다. 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지금 많은 분들이 서울의 집값을 얘기하면서 예전에도 서울의 집값이 엄청나게 비쌌다. 다들 서울을 선호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지난장에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지난장에는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중대형 아파트의 선호 현상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는 넓은 집에 전원풍에 약간 좀 목가적인 느낌을 갖는 그런 약간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었어요. 있었죠. 네. 그래서 그 당시 초에 뭐가 유행했냐면 전원주택이 그때 유행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처음엔 그게 좋은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 출퇴근하기 되게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야 이럴 바엔 차라리 들어오는 게 낫겠네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인프라가 훨씬 더 뛰어난 서울이라고 하는 곳을 다시 돌아보는 현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랬는데 고맙게도 그때 경기도나 이런 쪽 나가셨던 가장 큰 이유가 서울의 중심부가 강남 같은 곳들을 제외한 강남도 사실 신도시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우리 요즘에 뉴타운 재개발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동네였다 보니까 되게 살기가 불편했던 동네였다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나갔다가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얘네들 다 밀고 바꿔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프라도 좋고 입지도 좋은데 바꿔주고 있다. 이러니까 거의 뭐 뾰족하게 솟아있는 대표적인 동네가 서울이 돼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공감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미 이번 장 들어서 제일 신기했던 게 그거였었어요. 다들 서울 하는데 네. 저는 지난장에 그걸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지? 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울과 수도권을 나누기보다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서울과 수도권은 사실 공이 동일하다고 봐요. 입지와 인프라라는 것 때문에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데 네. 약간 문화적,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서울이 더 이상은 압도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도 세운지구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지금 중심부 강북에 조금 더 오래되고 그런 것들 좀 바꾸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많이 바뀔 것 같아서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들어올 수 있는 시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쇠퇴 침체할 때 사람들이 관심도가 막 떨어졌을 때 그때 분양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분양을 받게 되면 사람들 관심 없죠? 관심을 없는 상태에서 나는 계약금 10%만 있으면 만들어지잖아요. 일단 찜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네. 예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가 침체에서 다시 이제 정부가 집사라고 했을 때 그때 분양을 받아서 계약금으로 3년 버틴 사람들이 가장 큰 효율성을 보였어요. 그때 서울로 진입을 하는 게 맞지 지금 살인적인 서울 집값을 가지고 혹시라도 원망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이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 부동산 정책을 이제 꾸준하게 지금 펼쳐내고 있어요. 네. 요거를 저희가 시간 순으로 한번 쭉 보면서 좀 영향을 미쳤던 좀 중요 포인트가 있었던 정책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네. 직전의 상황이 어떻느냐예요. 5.10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네. 2022년이잖아요. 네. 중반이거든요. 네. 그 시점에 이미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아져 있을 때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안 좋아져 있고 거래가 잘 안 되고 네. 또 거래량이 급격히 빠져서 예전과 달리 뭐 거래량이 거의 뭐 IMF나 금융위기 수준이다 이런 말이 나올 때예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집값이 올라가지 말라고 막 규제를 했는데 예상과 달리 너무 심각해요. 그러면 완화를 할까요? 강화를 할까요? 계속. 아이 잘 됐다. 계속 강화해야지. 이러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직전 상황이 그렇게 안 좋았기 때문에 제일 맨 처음에 한 부분들을 가지고는 일단 지금 죽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사람들을 누구를 해결해 줄 거냐? 다주택자 관련된 부분들을 챙겨준 거죠. 완화를 해준 거죠. 어떻게 네, 보면은. 네. 그랬는데도 어쨌든 힘든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겨우 이제 숨이 껄떡껄떡하니까 인공호흡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네. 잠시 살 것 같아. 네. 내버려 둬야죠. 내버려 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면 그래도 누가 사야 되잖아요. 네. 사야 되는데 그럼 누가 사지? 다주택자들 조금 이제 40대 이런 사람들 지금 되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이것들을 매수할 수 있는 세력들 이분들은 결국에는 신혼부부들이거나 네, 생애 최초예요. 네, 생애 최초. 네. 그런 것들이 그 다음 정책에서 나온 거죠.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많은 분들이 정책을 보면서 이 정책이 딱 A라는 정책이 몇 월 며칠에 발표됐다. 그러면 이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어요. 상승장에 우리가 투자에 거의 뭐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상황에 풍선 효과나 그런 게 만들어지는데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걸 풀기 위해서 나오는 정책들은요. 위축된 상황을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 하나가 시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책이 하나 둘씩 쌓여가면서 먼저 나뭇가지 올려놓고 성냥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불 피해서 불을 쬐면 그때 따뜻해진다. 이렇게 하는 정책이 여러 개가 합쳐지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그래도 안 움직이네 라면서 나왔던 대책이 올 1월 3일 날 나왔던 13 부동산 대책이죠. 네. 이러면서 뭐를 했느냐. 강남 3구하고 용산구, 그러니까 강남 4구라고 보통 표현을 했던 네. 얘네들을 보고 모든 것을 풀었잖아요. 네. 모든 것을 풀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반등장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된 게 일단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들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놓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아직까지 해결 안 되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지? 일단 규제됐던 것들을 풀어줘야지. 그래서 나왔던 대책을 보게 되면 중도금 대출 기준 전면 폐지, 무순위 청약 조건 완화, 뭐 1주택자 뭐 청약 당첨 기존 주택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자, 이거를 보면서 무슨 느낌이 딱 오냐면, 아, 청약시장을 풀어주네.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해결해주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예상할 수 있었던 게, 아, 이게 제대로 완성된다면 올 상반기나 올 하반기에 시장이 살아났을 때는 청약시장이 활성화 되겠구나라는 게 여기서 예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가장 또 최근에 발표된 또 정책 가운데 신생아 특공에 대해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27조 대출을 풀고 금리는 1.6%, 최대 5억 대출 가능. 여기에 출산 시 이자율을 또 깎아주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도면 정부가 지금 부동산 완화 전략을 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금 또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요, 약간 박탈감이 있는 시기에 항상 만들어져요. 집값이 비싼 상황이라서 네. 항상 박탈 심리가 되게 커질 때, 왜냐하면 이분들이 앞으로 다음 세대거든요. 다음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게끔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부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만드는 게 특례보금자리인데, 특례보금자리가 또다시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특례보금자리를 중단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또 뭐 내년에 사라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라지면 이 대상을 상대로 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다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이것들을 무언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젊은이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젊은 분들을 상대로 하는 주거사다리를 없애버려선 절대 안 되는 게 정부라고 봐요. 그런 상태에서 약간 투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를 없앴지만, 네. 이것들을 없애게 되면 젊은 분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무언가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항상 이 시기에는 젊은 분들을 위한 대책이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름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무조건적으로. 네. 근데 이번에는 신생아 특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두 번째로 제가 재밌는 느낌이 뭐냐면 최대 5억 대출이에요. 저는 타겟이 있다라고 좀 느낌이 와요.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네.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10억이 넘는 상황이 돼버렸죠. 네. 네. 그러면 우리 신생아 특공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5억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내 돈 5억을 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 돈 5억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뭐 없다라고 없죠. 봐야 되겠죠. 네, 네,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분들이 가야 될 곳들은 서울의 소형이거나 수도권에 수도권, 네.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서울의 집값들이 올라갔고 나머지 지역들이 올라갔다라고 말하기 되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서울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경기도 가격이 또다시 이제 위가 무너지게 되면 하방도 무너지는 상황인데, 하방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약간 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역시 부장님은 하나의 정책이 나왔는데 그걸 이 관점에서도 보고, 금액이 저도 이 5억까지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궁금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수도권 가격을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의도로도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요즘에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이 올라간 건 좋은데 네. 다시 조금 주춤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문제는 서울은 그래도 수요가 더 많죠. 경기도가 수요가 훨씬 더 없어요. 근데 얘가 무너지면, 위가 무너지면 밑에는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어느 정도 실제로 지금 필요한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자금도 주면서 받쳐주는 역할, 그것들이 이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 자체가 흔히 말하는 폭락 이런 것들을 막는 현상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부동산의 부정적인 분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 부동산은 폭락해야 돼, 뭐 해야 돼라고 하지만, 이런 정부의 대책들이 항상 하방을 받쳐주면서 가격 하락을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져 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괜히 이것 때문에 주저하시기보다는 이 특공이 나한테 해당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것들을 노려서 나름대로 본인이 거주하고 출퇴근하기 괜찮은 지역들을 사주시면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지켜보세요. 네. 옆에는 분명히 또 전세값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들어오는 상황이 만들어질 테니까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부령님의 또 과거 경험 이야기도 또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직장인으로서 또 투자를 또 하셨잖아요. 네네. 그 시절 얘기를 잠깐 돌이켜보면 월급을 한 어느 정도 받던 시절에 그 집값 투자를 어떻게 시작하셨던 거예요? 제가 입사했을 때가 97년이에요. 들어갔을 때 제 월급이, 그러니까 연봉이 네. 2천만 원대 중반이었어요. 2천만 원대 중반. 네, 중반원이었었거든요. 그랬는데 당시에 저는 세금이 그렇게 많이 뛰는 줄 몰랐어요. 왜요? 이래저래 세금 띄고 나니까 어떤 달 같은 경우는 69만 원인가 68만 원인가 되는 거예요. 월급이요? 네, 월급이. 나름대로 대기업이었는데. 어머. 저는 월급을 많이 받는 회사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어떤 달 딱 받았는데 빵꾸가 날 상황이 그랬던 기억이 있었죠. 그러면 사실 대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을 다니셨던 분들은 정말 월급이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었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요즘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은 어쨌든 여러분 마통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네. 마통이라고 해서 몇천만 원씩은 네. 가지고 계시잖아요. 비상금처럼 활용할 네, 할 수 수 있는 있는. 마통. 네. 제가 그 당시 삼성을 다닌다라고 해서 당시에 신한은행에서 마통을 열어준 게 3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못 받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당시에. 그렇게 딱 말씀해 주시니까 네.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지가 가늠이 되는데 그러면 그 시점에 투자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월급쟁이 그 시절에? 그렇죠. 당시에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네. 돈은 없고 네. 그래서 저보다 먼저 세상에 진입한 세대들 되게 부러웠고 되게 비난했던 것 같아요. 저것들은 세상 좋을 때 들어가서 회사도 몇 개씩 취직되고 막 그러던 시기에 들어가가지고 네. 또 집값 오를 때 뭐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근데 나는 이제 와서 들어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와 이건 아닌 거죠. 하여튼 제 나름대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도대체 나는 뭔 잘못을 타고났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그 욕을 먹고 있더라고요. 어느 시대에나 그런 건 반복이 되는군요.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공감해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역대로 봐서 젊은이들한테 쌌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다만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만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선을 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보니까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또 넘어와요. 나름대로 또 뭐 약간 아끼고 또 뭐 대출도 받고 이자도 갚아가면서 그리고 20년이다 보니까 최악인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또 넘어오는 걸 보면서 아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불평불만을 하고 살 이유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뒤늦게 이제 와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제가 그 당시에 98년에 집을 처음 샀을 때가 네. 그때 서울에 빌라 반지하 살고 있었어요. 네. 반지하 살고 있으니까 저의 소원은 햇빛 쬐는 거였거든요. 당시에. 반지하에는 빛이 안 들어오니까. 네, 빛이 안 들어오니까 햇빛 쬐는 거고 두 번째 소원이 따뜻한 목욕탕에 들어가고 싶다. 그 반지하 빌라의 화장실은 우풍이 셌어요. 아휴 춥죠. 네. 욕조는 당연히 없고요. 네, 당연히 아시죠? 네.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마음 같은 경우는 30-40평에 살고 싶었지만 집값이 비싸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선택했던 게 경기도에 있는 그 당시 이제 중동 신도시 이 젊은 느낌의 가오가 있어서 신도시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때도 운이 좋았던 게 그때 IMF가 터진 직후였거든요. 집값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 시절에. 네,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그때 제가 1억 가까운 돈을 주고 24평 아파트를 샀었었죠. 와. 대출 엄청나게 끼고 엄청 대출을 또 많이 끼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도장 찍고 대출금이 입금되고 잔금 치르는 날 제 무슨 생각을 첫 번째 뜨게 기억나냐면 난 이제 노예가 되었구나. 똑같네요. 그 생각을 네. 했던 게 기억에 나요. 난 죽을 때까지 이거 갚아야 되겠구나. 근데 지금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 버린 건데 아마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다 똑같았을 거라고. 결국 이 좋은 타이밍을 잡고 싶은 분들께 우리 부령님께서는 좋은 인사이트 나눠주고 계신데 내 집 마련 좀 잘하고 싶어요. 저도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는 분들께 좀 조언 한마디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집을 마련하고 여기서 자산으로서 돈을 번다는 것들은 그만큼 노력을 해서 그 어떤 사람보다 앞서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앞서 나가는 사람들 되려면 좋은 타이밍이라고 하는 부분은 쉽게 말하면은 맞다 틀리다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뭔가 만들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거든요. 얼마 전에 번개 형식으로 해서 어떤 분들하고 술자리를 했어요. 바로 네. 어제였는데 네. 이 녹화는 어제였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똑같은 걸 느꼈어요. 무엇을 느꼈느냐? 그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실패했는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만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이것만 그냥 딱 그것만 찝어달라는 그렇게 거죠. 물어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A가 좋아 라고 하면 A를 사겠죠? 네. 근데 만약 저는 그래도 마음이 착해서 네. 좋은 말을 해줬다고 쳐요. 네. 사기꾼을 만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좋은 타이밍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돈 다 날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좋은 타이밍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스스로 찾기 위해서는 내가 실패했거나 뭐 잘못된 거 있으면 그게 왜 잘못되는지를 좀 찾아라. 그거부터 찾고 난 다음에 이미 일 벌려놓은 사람들은 어차피 잘 안 팔려요. 지금 시기적으로. 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그거 팔릴 때까지 노력은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거 안 팔려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왜 이걸 사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래야 다음에 안 살 거 아니에요.
최소한 다음번에 살 때는 이 경험이 베이스가 돼서 다음에 이런 행동을 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은 그분의 실력이 일취월장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말할 수는 없잖아요. 좋은 타이밍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네. 가장 좋은 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대원칙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는 항상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올라가기 직전이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좋은 타이밍은요. 네. 남들이 안 들어와서 이전보다 가격이 낮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좋은 타이밍이라는 게 내가 사자마자 막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은 제가 투자를 오랫동안 했다라고 떠들어대고는 있지만 네. 단 한 번도 맞춰준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좋은 타이밍이 올 때까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를 봤더니 사람들의 심리가 떠나서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졌을 때 그 시점 대비. 그러면은요, 이분들은 절대 시간만 기다릴 줄 알면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다 시간을 플러스 시키면 그다음부터 나의 그 어떤 보유 자산과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하지 떨어지지를 않거든요. 난 저평가되어 있는 걸 골랐으니까. 그리고 시간은 계속 내 올라가고 편이죠. 네. 누군가는 이때 이 물건을 비싼 가격에 잡거든요. 떨어져도 난 여기 잡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과정에서 돈이 생기거나 하면 또 다른 것들을 똑같이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많은 거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집은 무조건 사야 된다. 사고 난 다음에 겪는 다양한 경험들이 있겠지만 그 경험들에 대해선 일종의 그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네. 계속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 가능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고 하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저한테도 물어보실 수 있으면 물어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좋은 타이밍은 절대로 내가 사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게 좋은 타이밍이 아니다. 그거부터 기억해라. 그렇게 단순하게 보는 게 좋은 타이밍이 아니다. 그러면 네. 제가 사기칠 수 있다면 당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부룡님께서 정말 강의와 그리고 책도 출간을 하셨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인사이트를 나눠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20여 년간의 경험을. 저는 부동산 투자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부동산 얘기만 하면 너무 나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투기꾼. 그래서 이 시장에 그런 사람만 있다가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강의는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네. 개별적으로 뭐 이렇게 뭐 하는 그런 행위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들을 뒤늦게 조금 보람이 있어 이렇게 느끼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거창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시다 보니까 직장인 생활과 이 투자자로서의 삶을 병행을 하셨어요. 그것도 꽤 네네네. 오랜 기간. 쭉 이렇게 또 병행을 하시다가 결국 이제 한 20년간의 또 직장 생활을 정리를 하셨는데 또 이렇게 직장 생활을 정리하신 또 배경이 있으실까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회사에서 잘렸죠. 아, 당황하셨어요?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네.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본인의 실력을 키워라.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을 네. 거거든요. 네. 아마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또는 내가 어떻게 되나 고민하시는데 두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한 실력을 키우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그만두고 난 다음에 사회 나와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회사에서 잘 되면 임원이 되고 사장이 되는 건데 저는 사장이 되거나 임원이 될 수 있는 능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그렇게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와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근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근데 저는 이제 부동산 좋아했고 재미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면서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에 뭔가 공부하고 배우고 그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글 쓰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꾸준히 해왔던 것 같거든요. 맨 처음엔 제 실력을 키우려고 했는데 나중엔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실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되고 책도 쓰게 되고 네. 이러니까 회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회사가 밉다거나 이러는 건 없어요. 현금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던 회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큰 피해 회사에다 피해를 입힌 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 없이 꾸준히 노력해서 그리고 나올 수 있게끔 됐던 거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했던 게 맞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서 보면 진짜 철없는 분들 많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회사에서도 열심히 못하면서 나와서 열심히 하겠다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본성은 못 바꾼다. 그 본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회사 내에서 바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와서도 지금 충분히 그 나름대로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회사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고민하시는데 주변에도 그런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회사 일을 안 해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아예 그냥 놔버리시는군요. 그러니까 왜냐면 난 밖에서 이거 할 사람이니까 이런 분들도 있는 것 네, 같고 네. 그런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나와서 전업 투자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네. 회사 내에서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밖에서 과연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그게 가능하다면 몰라도 회사 내에서 시간 쪼개가면서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더 노력하신 다음에 나오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